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로 세상을 읽는다. 세계 최고의 빅데이터 연구소를 꿈꾸는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김다솜입니다. 제 옆에는요. 예, 두수 앞을 보는 장자왕입니다. 네, 예, 엄문화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저희 세 명이서 오늘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재명에 대해서 다뤘는데 오늘은 뭔가요? 예, 오늘은 이낙연 대표입니다. 아, 네. 이낙연 대표 하면 굉장히 점잖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과연 저희 오늘 이 토론도 점잖게 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왜 이낙연을 총리로 지명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실현이 언제였냐면 네.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알다시피 안철수 대표가 뛰쳐나가서 국민의당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문재인 당시 이제 당 대표였다가 나오고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시기인데 호남에서 자기가 지지를 받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까지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그 마지막 지지 호소가 있을 때 박빙이었던 5명까지도 그때 다 낙선이 됐어요. 그래서 호남에서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흔히들 말하는 영남 후보인 문재인과 호남에 지지가 없는 영남 후보는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위기가 왔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1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완전 역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전남지사를 하고 있는 이낙연 지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 이제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게 영남 후보와 호남이 서로 이렇게 찻잔과 차받침처럼 결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낙연 전남지사를 이제 뽑아 올리게 된 거죠. 은혜를 갚기 위해. 근데 우리 두수 장자방님께서는 찻잔과 차 티컵처럼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자방님이신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총리 때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어요. 지지율 비밀 뭐 때문이었을까요? 예, 이낙연 총리 때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했죠. 네. 사실 지지율은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이낙연 총리 지지율 상승이 이를테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지율이 오른 케이스다. 정말 그렇게 보세요?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도상의 이점을 좀 느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한 게 2019년 3월 초였습니다. 네. 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보수 유권자들이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결집을 한 거죠. 이러면서 고해 4월, 5월쯤에 황교안 대표가 한 15%에서 20%까지 지지율을 기록해서 1위를 계속 달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에 맞설 만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당시에 2019년 초에는 민주당 한 대여섯 명 주자들한테 지지율이 분산돼 있었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이낙연 중심으로 결집을 하면서 네.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가 2019년 중반쯤 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지지율 상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 케이스다. 제가 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아픈데요. 실제로 이낙연 네. 총리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고요. 그런데 그럼 역대 총리는 안 그랬는데 이낙연 총리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올라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쨌든 국회에서 야당의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그걸 이낙연 당시 그 총리가 굉장히 재치 있게 한국 정치에 뭐랄까요 그 영국 정치에 보면 영국의 총리와 야당 당수가 1대1 토론하거든요. 네. 매주.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아주 그 기발한 당신은 어떤 이 방송 유명한 이런 방송도 안 보냐 그러니까 나는 안 본다. 나는 그거에 진실을 밝히는 JTBC 하나만 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재치 있는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해서 역대 총리는 나와서 조금 공격을 이렇게 방패막이 하는 정도 역할이었는데 이낙연 대표는 여기서 좀 더 아주
그 재치 있는 말로 역공을 해서 질문한 그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웃음거리로 만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의하시나요? 표정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정이 저는 읽었거든요. 동의 안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장자방님께서 영국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낙연 대표가 국회의원 하던 시절의 별명이 영국 신사였습니다. 네. 그만큼 점잖고 다른 정치인들을 비난하지 않는 그러면서 재치와 유머로 의원들 간의 그 호평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평화시대 때는 잘 어울릴 수 있는 영국 신사죠. 그런데 이 한국 정치가 평화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 준하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 직면해 있었고 네. 특히 여권의 위기가 굉장히 많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낙연 대표의 영국 신사 이미지가 상당히 유약하게 좀 추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 비결에 대해서 총리 시절 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제 우리 엄문어님께서는 그냥 얻어 걸린 거다. 이렇게 딱히 이유가 없다. 그냥 보수의 대항마로 나왔는데 시기를 잘 탔다라고 이제 나이스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장자방님께서는 그때 적재적소에 이제 대응을 잘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잘했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얻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또 제3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빅데이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월별 정보량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2020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죠. 2021년 1월 29일까지 대략 1년간 저희가 이낙연 대표의 총 정보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재명 지사가 130만을 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낙연 대표는 한 120만 정도를 약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윤석열,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중에서는 정보량 자체만 놓고 보면 정보량은 제일 적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요. 작년 4월과 올 1월에 정보량이 올랐는데 작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서 오른 건가요? 네, 이낙연 대표가 총리를 그만두고 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또 종로에 출마했고 여기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대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네. 올 1월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면론. 그렇죠. 화제의 중심이었죠. 예. 엄청난 발언을 했죠. 올 1월 정보량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네, 말씀해 주세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2020년 11월, 12월경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징후가 본격적으로 예고됐던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자신도 지지율 추락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면론이 12월 말 1월 초에 분출이 됐죠. 네. 분출이 됐는데 그 전에 12월에도 윤석열 징계 논란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낙연 대표가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에 적극 가세하고 네. 이걸 통해서 지지층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정보량의 급증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국정 생각해 조사를 해야 봅니다. 된다 정도까지도 나오고 그랬죠. 네, 그랬죠. 결국은 그 혓발질로 끝났. 그렇죠. 헛발질로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당대표 선거 나간 거 잘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네. 당으로 봐서는 잘된 일이고요. 이낙연 개인으로 봐서는 불행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를 미리 사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당시 그 높은 지지율이 정말 대선까지 갈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대표로서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생각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당대표 뽑히는 것까지 갔는데, 그러나 개인으로 보면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는 게 실력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좀 비근한 예로 좀 더 심하게 비유를 하면 2016년 부산 국회의원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출마했으면 지금 서울시의 오세훈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산의 당시에 그 지역 감정이나 민심은 네. 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나 그걸 피하고 오히려 당을 수습하고 대선에 매진했기 때문에
1년 뒤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그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거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자신의 실력이 이제 증명되고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제 본인에게는 부정적이었던 거죠. 어때 동의하십니까? 아,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항상 두 분의 의견이 대립돼서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장자방님께서는 당 입장과 이낙연 대표 본인의 입장만 고려하시는데 왜 국민 입장은 생각 안 하십니까? 정답이네요. 국민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이낙연 당대표가 된 것은 아주 천재의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국민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단히 행운의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운의 시간. 이건 이제 결과론인데, 네. 저도 뭐 그래서 이제 당도 국민의 입장을 이제 반영한 데서 네. 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이제 그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당 입장에서 다행이다 이야기한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또 이낙연 대표가 또 지지율이 이제 하락한 지지율이 올라올지는 모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기회가 부여됐고 이 기회를 이낙연 대표가 제대로 못 잡았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평가가 현재 지지율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죠? 국민 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의견 통합이 됐습니다. 의견 통합이 됐고요.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이낙연 대표 임기가 공식적으로는 3월 9일까지입니다. 출마한다면. 대선에 출마한다면. 네. 대선에 출마하시겠죠. 이대로 대표만 끝나면 이대만이 현실화되는 건데 이대만. 저는 대표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3월 9일까지가 공식 임기입니다. 네. 그런데 공식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재보궐선거 선대위가 발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대위원장 뭐 이런 것으로 저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낙연 대표의 부산행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여론조사에서 부산에서 민주당이 역전을 했다.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역전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엊그제 2번을 갔다 왔고 또 어제도 또 내려갔을 거라는 보도가 이어졌죠. 이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승부수로 네. 보궐선거에다 승부수를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이야 접전 내지는 우세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민주당에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리고 이제 부산도 선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것이 이낙연 대표의 잦은 부산 방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의 승부수를 최종적으로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네. 저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하긴 하는데, 네. 문제는 최근에 부산 지역의 이 약간의 여론의 그러니까 흔들림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부에 상당히 이제 그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실정 이런 것도 첫째 반영됐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재 국민의힘이라든지 이 부산 쪽에 그쪽에 지지하는 그 정치인들이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입니다. 네. 그런데 부산이 이제 다극 체제로 가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면서 민주당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실어서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또 물류, 해양 물류라든지 국제 글로벌 도시로 부산을 키워보려고 하는 이렇게 다극으로 가는 것에 어떤 이런 데 초점을 맞춰 있는데 국민의힘 쪽은 이렇게 경향적으로 보면 서울 중심적 사고를 굉장히 반영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그 부산 시민들의 불만 이런 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는 문제는 뭐냐면 부산의 선거에 민주당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점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부산 경남 이쪽 PK라고 부르는데 PK의 그 어떤 주도성이나 PK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더 큰 거지 이낙연 대표의 영향이 클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또 빅데이터 자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1년간의 빅데이터 연관 검색어 10개를 조사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이라는 키워드가 1인데 아무래도 이제 비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해 업무에서 주시죠. 먼저 한 말씀. 좋아할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딱 느낌이 약간 미소를 제가 보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 네. 일부 언론에서 2020년 올해의 인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선정을 많이 네. 했었죠. 네, 그만큼 2020년을 관통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그리고 비판 여론이 급증하면서 네. 그 이낙연 대표와 대각을 이루게 된 거죠. 네. 그 점에서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관 키워드가 동시에 상승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30%를 돌파하는 등 일부 돌풍을 일으키는 걸로 나타나기도 했었죠. 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관 키워드도 이낙연 대표로 나올까?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추미애 장관이 나오겠죠. 네. 그렇겠죠. 이제 또 네. 비방을 하면서. 자, 이제 조금씩 이제, 질문이 깊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건요,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핵심 기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30대와 40대, 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위는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3040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호남이나 수도권의 중고령층 인구가 다수 유입된다는 측면에서 약간 차별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던 핵심적인 세대가 바로 30대, 40대입니다. 30대, 40대는 70년대에 태어난 개혁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네, 그리고 DJ 노무현 정부 진보 10년, 그 다음에 보수 10년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정권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수 정권에 대한 비토 정서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진보 성향의 강화로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들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떨어져 나갔냐. 그게 작년에 그 여권의 국정위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그리고 백신을 늦게 확보했다 이런 비판 여론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했는데 이게 이제 30, 40대의 위기감을 부추긴 거죠. 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로는 대한민국을 도저히 이끌어갈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각종 개혁 과제를 제대로 성취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여론들이 20, 30대 간에 확산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를 30, 40대가 떠나서 이재명 지사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30, 40대가 이 이낙연 대표를 떠나면서 소극적 지지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20대와 50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념 성향으로 볼 때 진보 성향,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최종적으로는 호남마저도 이낙연 대표에서 이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떨어진 지지율은 잘 안 오릅니다. 여자 마음이랑 똑같네요. 쉽지 않아. 여자 마음이랑 똑같아요. 저는 분석, 그렇죠. 우리 업무노 분석에 네. 대해서 뭐 거의 동의하고요. 거의 동의한. 근데, 유일하게 네, 동의하시는. 거의 동의하는데 한 가지 조금 더 이것의 정치 시스템적 그 이야기를 좀 보탠다면 이렇게 총리가 있고 당 대표가 있는데 총리 시절과 당 대표는 뭐야? 당이 정치를 끌어가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쟁 가운데 당이 욕을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당은 또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요. 뭘 주도해 나가기 어렵고 그래서 당 대표를 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사람들의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탄생되면서 비대위가 떴던 이유도 그러니까 2016년에 그런 이유인데 그런 것처럼 대통령 후보가 당을 이끌고 가면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출마할 때 뭐 문재인의 길로 갈 거냐, 뭐 누구의 길로 갈 거냐 하면서 문재인 길로 간다 그러면서 당 대표를 맡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도 당을 맡아서 2016년에 결국은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당을 맡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것도 굉장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업무너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자방님의 분석은 일종의 핑계거리다. 과한 공격성 발언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게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당대표를 훌륭하게 완수했을 때 비로소 대통령 자격이 주어진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낙연 리더십이 시대와 보라를 빚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메시지, 행보, 또 각종 정책, 말투, 표정부터 세대랑 잘 어울린다. 네. 정말 그렇게 보세요? 네. 아예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은 시대와 보라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가 다시 반등하려면 시대와 조응해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김다선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낙연 대표하고 맥주 한잔 하고 싶으세요 혹시? 솔직히 말씀. 진짜 근데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는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 몇몇 있잖아요. 그 중에선 제가 제일 선호하는 후보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좀 젠틀한 분을 좋아해서 이건 개인적인 그냥 사견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다시 반등하려면 그런 30, 40대 특히 30, 40대와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의 행보나 메시지로 봐서는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저와 같이 생각하는 저도 이제 30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문호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호님께서 작년에 여당에서 백신을 좀 늦게 구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게 빅데이터 상에서도 보입니다. 지금 단어만 다를 뿐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10만이 넘고요. 코로나도 10만이 넘고 바이러스도 11만 정도가 넘어서 사실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 키워드를 이제 다 합쳐보면 한 대략 30만이 넘어요. 그렇게 되면 1인 윤석열 키워드보다 더 강력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 나누기 위해서 따로 합쳐놓진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이 이제 이낙연 탑 연관 검색어에서 한 어떻게 보면 실질적 1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해의 인물이 윤석열로 하기도 하지만 방역청장의 정인경 방역청장이기도 하고 맞아요. 가장 바로 핫한 그런 것이 빅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죠. 네,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다뤄볼 거는요. 이제 채널 점유율입니다. 이건 뉴스 커뮤니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뉴스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등 총 22개 채널에서 정보를 또 수집하고 분석해 내는데요. 보시면 1위가 49%로 1위가 뉴스로 나왔고 2위가 커뮤니티, 트위터, 블로그, 카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근데 사실 보면 이재명 지사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씨에 비해서는 사실 뉴스 점유율이 높기는 해요.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는 게 조금 적긴 합니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대표는 월, 수, 금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게 언론이 항상 그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긍정이든 뭐든 압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이 뉴스에 올라가지만 이게 히트를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치, 히트를 치느냐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트위터 이런 쪽은 대체로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안주거리로 이제 씹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할 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안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커뮤니티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제 오르내릴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장자방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낙연의 약점이다. 계속 이제 까요. 전 그렇게 기승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뉴스 점유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 근데 이 뉴스 점유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포멀하고 공식화된 영역에서 강하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커뮤니티나 트위터, 블로그, 카페에서 약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류 언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중동이라든지 종편이라든지 지상파라든지 이런 주류 언론의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반면에 트위터나 블로그나 커뮤니티 같은 이런 온라인 공간, 비주류 언론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나 안철수 대표가 이런 데 강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낙연 대표의 반등도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 포멀 공식화를 넘어서 비주류 영역, 비주류 언론 영역에서
소통의 키워드를 찾아내야 된다. 그쵸, 맞습니다. 그것이 저는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요. 우리가 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무풀보다는 악풀이 낫다. 어떤 식으로든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것이 사실 이 시대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이낙연 대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먼저 하시죠. 예, 이낙연 화이팅! 네, 네, 문호님 가시죠. 전 이낙연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극명한 대립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지던트 TV였습니다. 안녕. 안녕.